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이 오늘 지나고 나면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열심히 살긴 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루틴 없는 프리랜서였거든요. 근데 프리랜서한테 가장 필요한 게 또 루틴이기도 하잖아요. 아침에 루틴이 없었는데 루틴을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운동 관련 루틴. 아침에 보통들 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새해는이 아니라 새해가 되기 전에 내일 아침부터라도 아침에 운동 루틴을 좀 만들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방송국까지 왔습니다. 네, 내일 또 모레부터는 적어도 모레부터는 꼭 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이 생생법률쇼 MC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방송계에 복귀하게 된 게 올 한 해 큰 수확이자 큰 기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이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이젠 마음대로 노래도 못해.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네, 가수 윤종신 씨군요. 가수 윤종신이 연말 단독 콘서트 일정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 밝혔어요. 이 24일부터 28일까지 원래 윤종신 씨가 닷새 동안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건강 악화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 기관지염을 동반한 감기 증세로 5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24일 첫 공연을 강행하기는 했는데 성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나머지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겁니다. 공연을 기대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연말 일정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연은 취소가 됐는데 윤종신 씨가 관객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대에는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6일 본인 SNS에 관련 글도 또 올렸는데요. 세계 최초로 공연 취소 쇼를 하겠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공연 취소쇼요? 네, 일단 본인이 건강 악화 때문에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잖아요. 하지만 쇼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어제 공연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24일 공연을 포함해서 당연히 이제 정해진 대로 24일 공연 이후에 공연은 취소됐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환불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안내 메시지를 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2월 이내에 공연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연말 공연은 나에게 주는 선물로 공연을 보겠다라는 관람객들도 많잖아요. 그랬던 만큼 공연은 취소되지만 이 지금 관객들한테 사연을 접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연들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살아갈 얘기들, 윤종신 씨의 라이브는 없지만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과 청음회 형식을 빌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 취소를 당한 거잖아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는 환불뿐만 아니라 티켓을 가지고 오면 원래 공연 시간에 윤종신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관련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윤종신 씨 라디오 진행할 때 2시에 데이트 진짜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입담도 좋으신 분이라 뭐 노래를 꼭 듣지 않더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윤종신 씨 이제 예매 관객들을 위해서 청음회 형식의 이제 취소 쇼로 했는데
뭐 보나마나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상당히 예. 좋습니다. 온라인에 관련 이제 관람객들의 평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최고였다 이런 평가 올라왔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소된 일정에도 청음회 형식으로 2시간 꽉꽉 채워준 그런 무대였다. 또 크리스마스 최고의 공연이었다. 환불 다 해주고 토크쇼까지 오랜 팬에 대한 예우의 정석이다. 이런 반응들 올라오고 있고요. 예. 네티즌들도 역시 성의 있는 취소다. 대처와 프로의식이 돋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죠. 비록 건강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윤종신 씨의 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다 보면 뭐 일정이라든지 숙박, 이동까지 다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컨디션 관리 정말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관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공연을 기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입담이 좋은 윤종신 씨라 하더라도 노래를 직접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음회 형식이 다소 아쉬운 무대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가수로서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어떤 최선의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역시 창의성이 빛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가 약속해 놓은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빛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발상 뭐 관객들에게도 만족감을 줬기 때문에 저는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의 공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취소쇼를 보면 윤종신 씨 공연을 망친 가수가 아니라 컨디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관객과의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지키려고 한 프로다운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공연 시장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향후에 아티스트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공연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참고할 만한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콘서트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팬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했던 윤종신 씨의 소식을 저희가 첫 번째 생생 코멘트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도 함께 보시죠. 아이 책임지려 자수.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말인데요.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도피한 후에 체포가 됐죠. 예, 한국행 비행기에서 체포가 됐는데, 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년여 만에 이제 제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황하나 씨 자신의 도피 생활을 끝낸 이유가 근데 아이 때문이다, 출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밝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결정이 된 상황이죠. 예. 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황하나 씨가 마약 수사 선상에 오르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후 체포 압송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하나 씨의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종 재범 관련 이 원인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2023년 7월에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관련자 진술과 주변 증거 확보가 남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황하나 씨가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접촉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술이 번복되거나 아니면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재판부가 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지금 알려진 것, 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황하나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키우기 위해서 귀국을 한 거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이 귀국길에는 갓 태어난 아기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부로 알려진 남성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황하나 씨의 임신 소식 사실
지금은 뭐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지만 임신 소식이 알려진 건 이미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전후에서 캄보디아 사태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 매체들이 캄보디아에 황하나 씨가 있다. 이 관련 내용을 또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이 한 중국인 거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황하나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사람, M&A를 주업으로 하는 A씨라고 합니다. 예. 황하나 씨가 태국 방콕에서 캄보디아로 옮길 때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거처를 옮길 때 도움을 줬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황하나 씨는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 그리고 그 타인에게 마약을 이제 주입했다라고 하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뭐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예.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여름 7월이었어요. 그리고 황하나 씨가 도피한 시점을 보면 2023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지금 그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지인의 집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망이 좁혀졌었던 시기에 해외로 도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수사 움직임이 이 도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일단 황하나 씨가 범행 자체는 완벽하게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해외에서 지금 이게 여행을 간 게 아니잖아요. 예. 도주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거주지를 알아보기 위한 청색 수배가 내려지기도 했고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범죄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내 여권이 무효화 조치됐을 때 그냥 있을까요? 아무도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2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이 부분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신병이 확보가 된 만큼 경찰 이 마약 유통 경로와 함께 해외 도피 기간 중에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 함께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황하나 씨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에 착용한 이 패딩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전에 신창원 씨 무지개티처럼 좀 그러한 좀 화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화제입니다. 이 의상이. 예. 취재진 앞에 섰을 때 황하나 씨 사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이 롱패딩을 입고 머리에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했기 때문에 온몸을 꽁꽁 둘러싸맸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패딩이군요. 네,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끈 게 황하나 씨의 표정, 발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옷이었습니다. 가격 때문인데요. 예. 이 사실 황하나 씨가 경찰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실 경찰이나 재판부 앞에 설 때는 지극히 이 그레이톤이라든지 검정색 의상들을 많이 입잖아요. 예. 그런데 황하나 씨는 달랐습니다. 화사한 컬러나 눈에 띄는 패션으로 이목을 끌었어요. 그래서 구속 패션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오기도 네. 했던 인물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냥 따뜻하기만 했던 패딩은 아닙니다. 이 패딩 보니까 미국 출신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브랜드 제품이고요. 가격이 무려 4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에 가수 지드래곤 씨 그리고 네. 카니 웨스트 이렇게 글로벌 스타들이 즐겨 입는 그런 브랜드의 옷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에서 상당히 초호화 생활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 호화 생활 자체가 황하나 씨가 입은 명품 패션, 그러니까 명품 패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명품 옷을 입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 반성하긴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황하나 씨가 입은 명품 패딩이 화제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참 들고요. 대중들의 심리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걸 블레임 룩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노이즈가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의상이나 소제품이 갑자기 화제가 되는 건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민희진 전 대표의 예. 의상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신창원 씨의 무지개 티셔츠도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90년대에. 사실 좋은 의미에서의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쌓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중요한 건 한편에서는 완판이라는 황당한 사례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황하나 씨가 입은 이 명품 패딩,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품절 상태라고 그래요? 하고요. 네, 온라인에서도 같은 제품을 묻는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카페들 보면 지금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자꾸 이런 인물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걸까? 이게 범죄자가 입었던, 내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의상이라고 한다면 뉴스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비난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일종의 스타처럼 소비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저 옷이 그냥 명품 패딩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그래요? 거죠.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엔 아주 빠르게 뭐 밈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난과 더불어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구경 구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기사, 댓글, 영상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입었던 과거 스타들의 모습까지도 다 찾아보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관련 패션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지금 이 황하나 씨 패딩 같은 경우는, 이 황하나 씨가 재벌 3세잖아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캔들 서사뿐만 아니라 명품 이미지가 붙으면서 욕하면서 보고 또 따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순적인 대중 심리를 건드렸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블레임 룩이 계속해서 화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황하나 씨가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대중이 궁금해야 될 건 황하나 씨가 저지른 일에 대한 처분이 어떨지, 이에 대한 판단이 더 대중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약 투약, 그리고 타인에게 마약에 놔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가 아이를 책임지려 자수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 저희가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만나봤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도 함께 보시죠. 손흥민 첫 우승, 올해 8대 기적. 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의 분석 또 코멘트였는데요. 손흥민이 15년 동안 유럽에서 활약하면서 처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순간이 축구 통계 전문 매체가 뽑은 2025년 8대 기적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참 영광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지난 5월이었죠.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사실 개인상, 받을 수 있는 개인상은 모조리 휩쓸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유독 팀의 우승과는, 국가대표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뛰고 있었던 토트넘, 그리고 이전에 독일에서 프로 무대 데뷔를 했잖아요. 예. 독일 팀하고도 우승과는 뭔가 인연이 없는 무관의 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관의 한을 덜어냈던 순간이 지난 5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손흥민 선수의 무관의 한을 덜어낸 것뿐만 아니라 이 소속팀이었던 토트넘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때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 이 해리케인 선수를 비롯해서 토트넘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토트넘이 오랫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다 팀을 떠났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팀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주장으로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끈기를 높이 샀던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8대 기적 중에 유일하게 개인이 이 기적에 해당된 사람은 손흥민 선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8대 기적
대표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다 팀이나 국가들이 차지했는데요. 이탈리아 정상에 오른 볼로냐가 있고요. 또 EFL컵 우승으로 56년 만에 트로피를 따낸 뉴캐슬이 또 8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EFL컵에서 맨유를 꺾은 4부 리그 그림즈비가 또 기적에 올랐고요. 바이에른 뮌헨의 16연승, 또 92년 만에 더치컵에서 우승한 고어헤드 이글스, 또 크리스털 팰리스의 역대 첫 FA컵 우승 등이 선정됐습니다. 네, 내년이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들과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FIFA의 27일 지난 27일 FIFA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당신이 처음 샀던 유니폼 뒷면에 적힌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9명의 선수가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여기에 올랐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선수, 또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포르투갈 선수죠. 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보면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 아시아 출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아시아 대표가 아니라 세계 탑 클래스 레전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뭐 토트넘에서의 성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무려 333경기, 127골, 71개 도움,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사상 최다 출전 아시아 선수로서의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티가 없는 뭐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팬들조차 이변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에 대한 각오가 대단하다고 해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여러 해외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는데 LAFC로 이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 현지 적응을 하기 위해서 LAFC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만큼 월드컵 경기를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손흥민 선수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면 4번째 월드컵 출전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또 중요한 월드컵일 수밖에 없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92년생 33살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런 만큼 라스트 댄스 이 4번째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겠다라는 의지도 강한데 그 의지가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축구 대표팀이 2026년 월드컵 A조에 이제 속했습니다. 이제 A조에는 누가 또 있느냐? 대한민국 외에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유럽 플레이오프 D패스 우승팀 포함이 되는데요. 조별리그에서 통과 가능성 어느 때보다 좀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조별리그 조편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석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조 1, 2위 전력에 해당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D패스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좀 보면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절대 강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국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게 연속 11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개최국가 한 조에 속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4번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4번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중요한 건 A조 4개 팀이죠. 3번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이 3번의 경기가 모두 멕시코에서 펼쳐집니다. 북중미 월드컵이라고는 합니다만 예선전만큼은 멕시코 월드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멕시코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고지대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헤모글로빈 생성에
적응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지대에서 시작해서 저지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반대라고 한다면 고지대에 대한 적응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멕시코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개최국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걸 제외하고 기존의 우리나라의 전력을 좀 멕시코와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분석을 해보면 사실 멕시코와 축구로 성과를 냈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40여 년 전이에요. 예. 1983년에 피파 청소년 월드컵, 그러니까 지금의 U20 월드컵 대회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썼습니다. 예.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죠. 그런데 월드컵에서는 어땠느냐? 멕시코하고 붙어서 한 번도 우리가 이겼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피파 랭킹으로 보면 멕시코가 15위고 우리가 22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 역대 월드컵 전적에서 우리가 이겼던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쉽게 볼 만한 팀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가 두 번째 팀이고요. 첫 번째 만날 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팀이 바로 유럽 디패스에서 우승하게 될 팀입니다. 예. 가장 지금 유력하게 꼽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덴마크를 꼽을 수 있어요. 네. 덴마크는 피파 랭킹 21위. 일단 피파 랭킹으로만 본다면 우리와 해볼 만한 그런 팀이긴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이 예전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함께 뛰었던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에요. 예. 또 한 가지 팀은 지금 피파 랭킹 61위인 남아공이 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으로 따지자면 A조에서 가장 꼴찌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또 아프리카 예선에서 강호 나이지리아를 탈락시키고 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되고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지금 남아공과 우리나라가 사실 경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지의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파 랭킹만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팀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과거와는 조금 지금 월드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전체 팀 가운데 예선전을 치르고 5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조 1, 2위 팀이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3위 팀 가운데서도 아마 골득실 차를 따질 것 같은데 3위 팀 가운데서도 32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출전국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예. 48개국 가운데 32개국이 32강에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22위인 만큼 1차 목표는 32강이 되겠죠. 32강 넘어서고 전체 목표인 라스트 목표가 지금 8강이거든요. 8강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독일의 한 매체가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을 8대 기적으로 꼽았다는 소식, 그리고 내년 월드컵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025년 대중문화 총정리입니다. 2025년 대중문화계. 자, 한국 영화는 부침을 겪었고요. K 콘텐츠는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됐었는데요. K 콘텐츠는 올해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캐데어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상당히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는데요. 누적 시청수 3억 회를 돌파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세웠던 기록을 갈아치웠죠. 역대 영화 쇼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음악 역시 빛났는데요. 이 OST 앨범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의 정상 올랐고요. 그리고 주인공 헌트릭스가 부른 주제가 골든, 애니메이션 OST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하면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또 캐대언이 인기를 끌면서 이 국중박이라고 하죠. 국립중앙박물관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고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빼놓을 수가 없죠. 로제의 싱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발매가 됐던 그런 곡인데 인기 올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발매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지난 11월까지 빌보드 핫100에 머물면서 총 56주 연속 차트인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또 반가운 소식 전해줬죠.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K-팝 최초로는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소식이 있죠. 2월에 열리는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오르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K-팝 솔로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2월 그래미 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네요. 자, 2025년 한국 영화계는 그런데 대박이 없었습니다. 1000만 영화는 고사하고요. 올해 500만 누적 관객 수를 넘는 한국 영화는 좀비딸이 유일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개봉됐던 영화죠. 좀비딸이 563만 관객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위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위 야당이 차지했는데 야당은 337만 명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대형 상업 영화를 텐트폴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텐트폴 작품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300억 제작비가 들어간 전지적 독자 시점 100만 명을 간신히 넘는 선에서 관객 동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 한국 영화의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미키 17 같은 경우는 300만 명 관객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하반기에 기대감이 높았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294만 명 관객을 돌파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들 이딴 흥행에 실패하면서 투자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름 있는 감독들조차 차기작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미장센 단편영화제가 열렸는데 이때 서울의 봄으로 13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이 김성수 감독 그리고 파묘로 12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장재현 감독 같은 경우 한국 영화 붕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도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는 오스카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골든글러브 3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1월에 이제 시상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3개 후보 중에 몇 개의 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극장가 같은 경우는 12월 24일 기준으로 가까스로 관객 수 1억 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넘겼는데 이 누적 관객 수 1억 명 사실 한국 영화가 선전하지 못하면서 해외 애니메이션의 덕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주토피아 2죠. 700만 명 넘어섰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과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귀멸의 칼날 그리고 체인소맨이 각각 568만 명, 342만 명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록이 5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국내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한국 영화가 위기에 좀 봉착했다 이런 진단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빛나는 한국의 독립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은 평당과 대중의 호평 속에서 18만 관객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영화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 성폭력 피해자인 주인의 찬란한 18살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사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희망차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평당과 대중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 외에도 작은 작품들의 성과, 뚜렷한 성과를 낸 작품들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준호 감독의 3670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또 정병기 감독의 여름이 지나가면이라는 작품 역시
박형단의 호평이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작품, 연상호 감독이 본인 자비로 만든 작품이 있죠. 2억을 투입해서 만든 영화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 소규모의 독립영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에 성공을 한 작품입니다. 촬영 회차, 인건비 대폭 줄였고요. 그리고 역에 출연했던 배우들, 뭐 주연을 맡았던 박정민 배우라든지 권혜호 씨 같은 경우 최소 비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 가운데서는 개런티를 받지 않고 특정 일정 수준의 관객이 이상 들게 되면 러닝 개런티로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작품에 참여한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개봉한 작품들 중에 손익분기점 넘는 작품을 찾기가 어려웠던 2025년인데 영화 제작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2025년의 영화계를 되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드라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5년은 장르물보다는 스토리에 힘이 강한 드라마가 사랑받는 한 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폭삭 속았수다, 그리고 서울 자가에 사신 분이죠. 김 부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부장 이야기와 폭삭 속았수다, 웃음도 주고 눈물도 주고 감동도 줬다,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 따뜻한 봄에는 폭삭 속았수다로 감동을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부터 초겨울에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또 안방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강력한 서사와 공감 요소가 이 시청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청자의 취향이 메시지와 몰입감을 중시하는 취향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열린 결말은 왠지 뭔가 자꾸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닫힌 결말입니다. 완벽하게 이 완결형 구조가 인기를 끌었어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완벽한 이 엔딩을 만들면서 또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사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던 장르물들도 있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배우 전지원 씨와 강동원 씨가 주연을 맡았던 북극성, 또 마동석 씨가 주연을 맡았던 12, 소지섭 씨의 광장, 또 고현정 씨가 SBS에 복귀했던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이영애 씨의 KBS 드라마였죠. 운수 좋은 날, 이렇게 톱스타들이 오랜만에 복귀를 했지만 여러 가지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시청자들이 특별하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있습니다. OTT, 글로벌 OTT 시리즈였죠. 은중과 상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 측면에서 특별한 흥행을 기대하지 못했던 작품인데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배우 김고은 씨, 박지현 씨의 열연에 힘입어서 화제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작품, 판타지 사극이죠. TVN의 폭군의 셰프, 고증에 갇히기보다 B급 감성의 어떤 요리의 화려함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17%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요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요계에서는 5세대 아이돌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이 이제 젠지 세대의 감성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신인 걸그룹, 신인 그룹들을 잇따라 선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그룹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신인 그룹이라고 한다면 올데프라고 할 수 있죠. 올데이 프로젝트 5인조 혼성 그룹인데 정말 우리 가요계에는 아주 오랜만에 나온 혼성 그룹입니다. 그런 만큼 과연 이들 그룹이 얼마나 화제와 인기를 끌 수 있을까 기대였는데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음악으로 아이돌 팬덤은 물론 상당한 인기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의 하츠토하츠, 또 스타쉽의 키키, JYP의 킥플립, 하이브의 코르티스, 이런 그룹들도 5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기만성형 아이돌 약진도 눈에 띄었는데요. 엔믹스 같은 경우는 타이틀곡 블루 발렌타인으로 데뷔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
음악 차트 월간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 첫 단독 콘서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돌아온 아티스트의 행보, 주목받았던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뭐 단언컨대 지드래곤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11년 만에 정규 앨범 위버맨씨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도 오랜만에 완전체로 또 콘서트를 펼치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025년 방송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계에서는 스포츠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 스포츠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였고요. 예능 소재로서 여러분들 앞에 다가섰는데요. 배구, 뭐 야구, 복싱, 뭐 종목을 넘나들면서 스포츠 예능이 정말 실제 경기 못지않다. 정말 그런 리얼리티와 감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의 열기가 안방으로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심 없던 시청자들도 그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스포츠 예능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뭐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스포츠 예능이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저희가 이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MBC의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배구 레전드 김연경 전 선수죠. 전 선수가 감독으로 변신해서 팀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아주 밀도 높게 그려냈는데 선수들을 향한 독설뿐만 아니라 애정 어린 조언 또 승패에 따라서 울고 있는 현장 분위기에 또 여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들이었잖아요.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까지 여러 가지 서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목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당초 계획보다 반응이 워낙 뜨거워지면서 회차가 더 늘려져서 9회로 마무리 짓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피지컬 경쟁 무대를 아시아로 넓혔던 글로벌 OTT 예능이 있죠. 피지컬 아시아, 또 권투 서바이벌 예능이 있었습니다. 아이엠복서, 이 경쟁과 승부라는 스포츠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했던 그런 스포츠 예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골대녀뿐만 아니라 지금 최강야구 좀 시청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1%를 넘었다. 제가 이번 회차를 보니까 1%가 또 되지 않기는 합니다만 브랜드 예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2025년 방송계에서 가장 풍성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장르였는데요. 시즌제 화제작도 있었고요. 신개념 포맷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연예 프로그램 하면 뭐 요즘에 줄여서 연프라고 부르잖아요. 이 플랫폼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IP로 급부상했습니다. 시즌제 화제작 신개념 포맷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티빙의 환승연애포, 또 ENA의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들 기존 팬덤을 공고히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연프 유니버스를 확장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 새끼의 연애, 그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 이런 또 새로운 포맷의 연애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는데 이건 가족이나 이 출연자의 지인이 관찰자로 참여하는 포맷입니다. 연예 예능의 어떤 하위 장르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남매가 함께 출연한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죠. JTBC의 연애남매, 또 국내 최초 이 레즈비언의 연애 리얼리티를 다뤘던 웨이브의 너의 연애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다이어트의 연애에 관심까지 더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빠지는 연애, 이 프로그램은 TV조선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이색 포맷을 내세운 연애 프로그램들 역시 시청자들의 이목도가 집중됐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2025년 연예계는 크고 작은 논란, 사건이 잇따르면서 바람잘 날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근한 이미지로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얼굴들이 사생활 논란이나 과거 범죄 문제로 연달아 위기에 놓이면서 대중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줬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 논란이 크게 불거졌죠. 그리고 이 문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씨가 주연을 맡았던 디즈니 플러스의 이 시리즈죠. 넉오프 공개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수의 연예인이 참석했던 이 W 매거진 코리아의 유방암 자선 파티 상당히 논란이 컸습니다. 이 선정적 연출, 상업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12월은 그야말로 연예계에 악몽설이 퍼진 시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여러 연예인들 논란이 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배우 조진웅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조진웅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나래 씨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이 폭로되면서 여기에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 이 논란까지 더해져서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덮었다라고 할 만큼 일파만파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다 하차하고 활동 중단이 선언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예능인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이후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한 해 유독 연예계의 거장들의 별세 소식이 잦았던 시간으로 기억되는데요. 지난 11월에는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별세를 했죠. 그리고 트로트계의 큰 형님 송대관 씨도 지난 2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가요계를 상당히 슬프게 했습니다. 또 전해진 별세 소식, 9월에는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개그맨 전유성 씨의 별세 소식이 있었고요. 최근에 12월에는 향년 85세로 우리 영화계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배우 김지미 씨가 별세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 거장들의 별세 소식이 이어지면서 한 시대의 퇴장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실감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조계까지 강타한 연예계 이슈가 있습니다. 뉴진스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최근 소식인데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최종적으로 팀을 떠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에 어더워를 통해서 혜린과 혜인이 복귀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시간차로 민지, 한이, 다니엘 대리인을 통해서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이는 어도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민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고 어도어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다니엘은 지금 전속계약 해지가 통보된 상황입니다. 지금 어도어 공식 입장을 보면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내용을 본다면 다니엘에 대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입장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민지 같은 경우도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뉴진스가 일단 완전체로 복귀한 건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3인조 또는 4인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지금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복귀 시점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세타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뉴진스 팬덤이 곧바로 어도어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서준 씨 주연을 맡은 드라마,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경도를 기다리며가 3% 시청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박서준 씨가 출연한 제작비 700억 원이 들었어요. 경성 크리처가 이제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이번 작품은 또 어떨까 좀 관심이 쏠렸었는데 어떨까요? 이 복귀작들이 좀 시청자들의 눈길을 좀 사로잡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1회가 2.7%로 시작해서 6, 7회까지가 3%대고요. 지난 8회가 조금 시청률이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4.2%를 기록을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시청자들은 사이다 전개를 원해요. 근데 굉장히 답답한 전개에다가 설정이 좀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춤추는 장면들이나 이런 장면들 굉장히 촌스러워 보여요. 몰입감을 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동시간대,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TVN의 이 프로보노라는 드라마, 토일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화제성을 지금 또 흡수하면서 경쟁에서 밀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경성 크리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박서준 씨가 연기력 논란도 있었고요. 독립군 묘사 논쟁이 겹쳐지면서 사실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경도를 기다리면서 이미지 반등을 박서준 씨 개인으로 시도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스타 파워만으로는 이 드라마 해결책이 좀 보이지 않는데 중반부 연애 전개로 반등 여부가 있을지 보이는 것도 이 드라마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대중문화를 좀 총정리해봤는데요. 자, 내년에는 연예계에서
또 문화계에서 어떤 이슈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BTS가 올해 완전체가 됐잖아요. 완전체가 됐지만 완전체로 무대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앨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년 봄에 공개 예정이라고 해요. 이 앨범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클지 지켜보는 게 2026년 상반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생생법률쇼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2025년 문화계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